여러분, 서울의 공급 절벽이 가시화된답니다. 빨리 집을 잡으세요.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한정훈의 부동산 썰. 쌀. 안녕하세요. 한정훈의 부동산 썰. 자, 오늘은 어떤 썰이 나올까요? 오늘은 바로 이것입니다. 서울 지금 공급 절벽이라는 그런 기사들이, 신문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다가 새 아파트 청약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연 지금 시장이 하락한다라는 얘기도 계속 들리고 있고요. 반대로 상승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과연 진실은 뭔지 오늘 한번 밝혀보는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미나 공개합니다. 11월 13일 오후 2시고요. 주제는 하반기 시장부터 내년 시장 쪽집게 전망 및 돈 되는 빌라 투자처 공개입니다. 제가 부동산은 우리가 재테크라고 하잖아요. 이 재테크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잘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부동산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이 부동산 자산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한 그런 어떤 전망, 그리고 돈 되는 빌라 투자처까지 공개하는 그런 시간들 준비했습니다. 선착순 10명이고요. 많이들 오셔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시장 전망, 쪽집게 전망입니다. 제가 쪽집게처럼 2년 동안 얘기를 해드렸죠. 제 얘기들을 했으면 아마 돈들 많이 버셨을 겁니다. 자, 더 이상 늦지 말고 오십시오. 제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DJ.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서울 공급 절벽의 귀한 새 아파트, 청약 인기까지. 자, 이게 아파트 공급 절벽이 지금 현실화된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지금 시장이 뭔가 거래량이 주춤주춤 거래량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좀 뭔가 관망세로 돌아섰다, 지금 이런 기사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또 반대로 새 아파트들은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자, 대출 규제 때문에 집값이 상승이 둔화되고 있다, 이거 맞는 얘기죠. 자, 청약 시장은 상당히 지금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이런 기사 나왔죠. 금리 인하의 공급 절벽까지 집값 상승 불보듯 뻔해,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기사도 있었고요. 자, 신축 아파트 열풍의 수도권 분양 전망 40개월 만에 최고. 이게 얼죽신이라는 그 용어가 나왔죠. 얼어 죽어도 신축이다. 자, 얼죽신. 이게 저 새로운 그 용어인데, 누가 또 이 말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신축에 대한 그런 수요가 높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사람들은 새 집에 들어가 살고 싶어요. 그런데 새 집 공급이 지금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새 집이 나오면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죠. 새 집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업계에서는 공급 절벽이 예고됨에 따라 희소성 높은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시장이 불안하다. 지금 모든 지역이 다 그런 거 아니고요. 지금 양극화가 점점 커진다는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그 말대로 지금 지역 간의 이 불균형, 격차가 지금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집값이 가장 오르는데 우리가 정부에서 역점을 둬서 잡으려고 하는 데가 어딥니까? 서울이잖아요. 왜? 서울 시장이 가격이 많이 오르면 그것이 지역적으로 계속 번져가서 모든 지역이 같은 집값 올리는 데 기여를 하기 때문에 이 서울이 가장 지금 문제다라는 거죠. 근데 서울이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공급 부족이라는 거예요. 이 서울에 집도 많은데 웬 공급 부족?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항상 서울은 일정 부분의 수요가 공급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집값은 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떻게든지 빠른 시간 내에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지금 정책 방향 아닙니까?
자, 민간에서는 공급 절벽을 지금 우려하고 있다. 근데 정부는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속내가, 정부의 속내가 정말 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저는 그게 상당히 좀 의심스럽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민간에서 얘기하는 주택 공급하고 정부에서 얘기하는 주택 공급하고 이 차이가 엄청나게 지금 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아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부는 문제 없다고 하지만 정부에서 지금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재개발과 재건축 아닙니까? 재개발과 재건축을 왜 활성화시키려고 해요? 지금 각종 규제니 뭐니 모든 걸 다 풀어주면서 어떻게든지 빨리 지어라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급이 부족하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거예요? 심리적인 안정을 국민들한테 주기 위해서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요. 2025년도에 전국 입주 물량 26만 가구. 이렇게 하면 잘 모르죠. 서울은 3만 6천 가구. 2026년 전국 입주 물량 15만 가구. 뚝 떨어지네요. 2026년 서울은 7천 가구. 만 가구도 안 되네요. 그래서 2026년이 완전히 공급 절벽에 가까운 그런 시장으로 전개가 될 거다. 그래서 집값 상승이 우려가 된다. 지금 정부에서도 예전부터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기사를 정말 열심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앞으로 이 상태로 공급이 늘어나지 않으면 앞으로 2, 3년 후에 집값이 큰 폭으로 폭등하는 그런 상승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급을 늘려야 되겠다. 이게 정부의 속마음이 아닐까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내년 2025년도가 서울 같은 경우에 서울이 모든 그 주택 시장의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서울이 기준이죠. 서울 36,000 가구입니다. 36,000 가구. 올해가 지금 여기 보면은 전국, 서울, 경기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전국은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쓸 이유가 없죠. 자, 서울의 공급 물량 올해가 27,500가구, 내년이 35,930가구, 그 다음에 2026년도가 6,966가구, 7,000가구도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내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잖아요. 35,930가구. 내년이 엄청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항상 서울에 들어와야 될 평균적으로 매년 공급이 돼서 입주를 해야 될 물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실이라는 사이트에서 얘기하는 건 한 47,000가구가 매년 공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다른 그런 사이트에서도 4만 가구 이상이 공급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5,930가구면 거기에 일단 미달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내년에 물량이 좀 늘어나긴 합니다. 경기도도 11만 5,600, 6만, 경기도도 계속 줄어들죠. 인천도 계속 줄어듭니다. 결국은 전국적으로 보나 수도권으로 보나 서울 봐도 물량은 계속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2026년도가 피크가 될 것이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2029년도까지는 공급 물량 없다, 서울에. 이런 얘기 많이 드렸죠. 최소한 2030년도까지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정부에서는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공급을 어떻게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늘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겠죠. 입주 허세에 의존한 정부 통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의 입주 통계는 소규모 정비사업, 물론 후분양 단지까지, 그리고 여기에 또 재밌는 게 청년 안심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이게 무조건 다 포함해요. 임대주택까지. 다 포함하기 때문에 이게 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거 다 넣으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근데, 그래서, 이 부동산 114에서 자료는 2024년도에 27,500가구, 그리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부에서는 올해가 37,897가구가
된다고 입주 물량이 된다고 하고요. 내년은 민간 기관인 부동산 114에서 35,930가구. 근데 정부에서 예상하는 건 48,329가구. 이렇게 몽땅 다 두드려 넣었기 때문에 이게 통계가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아시다시피 이 안심주택이나 소규모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소규모잖아요. 그리고 안심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이런 것들은 어때요? 전부 다 작잖아요. 평형대가 열 몇 평 이렇게 정말 작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뭐 3인 가구, 4인 가구가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다 넣으면 안 되고 순수하게 아파트가 들어오는 그런 공급 물량만 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을 보면은 향후 몇 년간 주택 공급 부족은 불보듯이 뻔하다. 그렇게 되면 가격이 오를 가능성은 너무너무 농후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내년 시장이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 아직도 믿고 계신 거 아니겠죠? 그동안 희망 고문이라고 할까요? 계속 집값이 30% 떨어질 것이다, 50%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 듣고 내가 뭔가 하려고 투자를 하든 아니면 집을 장만을 하려고 했는데 못 사신 분들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또 그 말을 믿고 또 미루고 계실 겁니까? 내 집 한 채는 무조건 필수라는 거. 이거 분명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 집 한 채가 있고 나서 그 다음부터 투자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인허가 착공도 절벽 수준입니다. 서울 신규 아파트 적정 공급량 약 4만 호 수준. 이거는 민간 업체 사이트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4만 7천 가구, 무조건 4만 가구는 넘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4년 올해 7월까지 서울 시내 인허가를 받은 아파트는 14,791세대. 24년 7월까지 서울 시내 착공을 한 아파트 수령 12,496세대. 24년 7월까지 서울 시내 다세주택 인허가 수량 1,404세대. 월평균 10개 동 수준. 공급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특히 이 빌라 시장, 이 빌라,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을 우리가 통틀어서 빌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 빌라 시장은 전세 사기니 그리고 이 자재값, 원자재 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짓지도 못해, 또 지어도 분양도 안 돼. 그래서 손을 놓고 있었죠. 한 2년 이상을. 그러다 보니까 신규 공급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금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다 아파트에 들어가 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아파트에 들어가 살기 전에 일단 빌라에 들어가 살면서 빌라가 어떤 우리 서민들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왔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최근 2년 동안에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축 아파트의 신축 빌라의 희소 가치가 지금 엄청나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전세 시장은요, 아시다시피 수도권 지역은 특히 공급 부족 문제로 이 아파트 전세 시장, 다세대 전세 시장이 최근에 어떻게 해요? 계속 오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전세 문제는 다 사라지고요. 이제는 오히려 전세난이 일어날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지금 커지는 상황입니다. 저도 내년 시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 전세 시장이 상당히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내년 시장 수도권 지방까지 번져가는, 그래서 전세 대란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느끼십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빠르게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것이죠. 자, 표류 중인 88 부동산 대책은 정말 많이 내놨죠.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 많이 내놨습니다. 근데 그런 대책이 지금 과연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냐라는 게 문제죠. 자, 주택정비 사업 절차의 간소화. 자, 주택 재건축 사업 3년 정도 단축. 현재 이 법안은요, 국토소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이것도 사실은 폐지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는 나왔지만 사실은 논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표류 중인 이런 사업들, 88 부동산 대책 이런 것들이 지금 쭉쭉 나오고 있는데, 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 대책이 나와서 이게 뭔가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대책이 나와서. 그런데 이 비아파트 시장 88 대책에서 활성화 방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기대들을 하고 있었는데 24년 올해 5만 4천 세대 이상을 확보한다고 했지만 현재 약 5.7%만 확보가 됐다고 합니다. 약 3,100세대 확보.
근데 88 대책 당시 발표된 정책 과제는 총 49개인데 이 중에 35%에 해당되는 17개의 과제는 법을 새로 만들거나 바꿔야지 실행이 가능한데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지고 있죠. 여당 야당 합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 합의를 할 그런 정신이 없죠. 지금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대책들이 뭔가 빠르게 계획들이 나와가지고 뭔가 시행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그냥 시행은 안 되고 그냥 대책만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정부에서는 이런 대책 내놓으면은 그래 우리 집 공급 앞으로 많이 할 거야. 그러니까 집 지금 빨리 사지 마. 서두르지 말아도 앞으로 공급 충분해. 이렇게 심리적인 안정만 추구하는 얘기들만 하지 실제로 현실적으로 실행에 옮겨지는 대책들은 지금은 없다라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죠. 자, 지금 지방 부동산 시장은 아시다시피 양극화가 지금 커지고 있어요. 이 수도권과 지방이 미분양들 지금 적체 상황은 지방이 지금 거의 지방으로 지금 쏠려 있고요. 그리고 PF 파이낸싱,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라고 하죠. 이것도 지금 지방이 지금 심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건축비 이런 거 다 올라서 원자재가 오르고 해서 수익성 악화로 사실 지방 시장이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방 부동산 시장은 지금 보합 또는 침체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고요. 서울 및 수도권 집중화는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도 이 신축, 신축 및 상급지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는 대출을 안 받고 들어가야 되고 대출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돈 있는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이 상급지로 가자 해가지고 상급지 집중화 그리고 신축의 가격 상승을 지금 유도하고 있다. 자, 대출 규제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반대로 중저가 지역들은 이게 내가 거주하려면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 되잖아요. 현금이 다 어디 있어? 근데 대출 규제가 나오면서 이 실수요자들, 서민들이 지금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 구매를 억제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 돈 있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돈 있는 사람들은 현금으로 막 사니까 이게 현금 부자들 부동산 구입을 늘리는 거고요. 오히려 이 실거주자, 실소유자나 그렇죠. 이게 이제 서민들이죠. 이런 분들은 상당히 오히려 못 사는 이런 양극화를 뚜렷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양극화를 오히려 대출 규제가 지금 부추기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정부의 대출 규제, 부동산 정책은 이게 대출 규제의 영향이 얼마나 가냐. KDI에서 연구 보고서를 내놓은 거에 의하면 최대한 길어도 6개월이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오래 못 가는 단기간의 효과예요. 단기간의 효과지만 모든 정부에서 규제를 할 때 이 대출 규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예요? 대출 규제가 가장 약발이 가장 빠르게 잘 맥힌다는 거예요. 단기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지만 그렇다면은 지금 반대로 이 금리 인하는 어떨까요? 금리 인하는 단기적으로 빠르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정책 세계적으로 금융정책이 지금 바뀌었다고 얘기를 했죠. 정책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었다. 미국의 기준금리를 내리고 우리도 내리고 전 세계가 기준금리를 내리는 양적 완화 시대로 지금 돌아왔다. 이렇게 되면은 그 돈들 시중에 돈이 많이 넘치게 되는데 금리가 낮아지니까 소비도 늘리고요. 자, 돈이 많이 돌게 되면 그 돈들이 과연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들 아마 투자 경험인들도 아실 거예요. 그 돈들의 상당 부분은 자산시장으로 흘러간다. 자산시장의 두 축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죠. 자, 인구의 서울 집중화는 가속화되고요. 지방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모든 정부, 모든 나라에서 똑같은 지금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골고루 균형 발전하면 참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구호에 불과할 뿐이다. 현실적으로는 전혀 다른 양극화가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자본주의의 기본 수요 공급. 자, 우리 금리가 내리면요. 금리가 내리면 무조건 부동산 가격이 다 오르니까? 아니에요.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이 다 떨어집니까? 아니에요. 금리가 오를 때도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가 있었고요. 금리가 떨어질 때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도 있었어요. 이건 뭐에 결국 좌우가 되냐면은 결국 그 근본적인 건 수요와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서 사람들이 많이 투자할 것 같은데도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은 어떻게 돼요? 가격이 안 오르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금리는 높은데 공급이 적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요는 많은데 가격이 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요 공급이 결국은 나중에 훗날에 가서는 결정적인 그런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입지가 좋은 그런 지역 계속 오를 거고요. 수요가 없는 지역은 안 오르거나 정체하거나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양극화가 점점 커지는 그런 현상을 보일 것이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요. 그리고 상당 부분의 부동산을 오랫동안 했던 분들은 아마 그렇게 느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정부의 정책이 재개발과 재건축이잖아요. 그러면 이 재개발과 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사업성, 바로 사업성입니다. 입지 가치가 정말 중요하지만 지금은 입지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사업성이에요. 이 사업성을 우리가 높은 곳을 어떻게 잘 찾아가느냐, 이것이 재개발, 재건축 투자의 가장 핵심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1월도 중순을 향해서 갑니다. 네,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요. 그리고 부동산 내년 시장에 돈 벌고 싶은 분 빠르게 오십시오. 제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썰 여기까지입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